사람들은 작년부터 트럼프가 월가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고 말합니다. 중국과의 관세 전쟁을 멈췄고 비트코인 비축 전략도 잠잠해졌으며 은행 규제까지 완화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면 분명 항복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금시장을 오래 추적해온 입장에서 보면 이 장면은 결코 후퇴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페인트 모션, 즉 상대를 속이기 위한 움직임이었습니다. 금융시장에서 진짜 힘은 주식도 부동산도 아닙니다. 바로 미국 국채 시장입니다. 국채 금리가 움직이면 미국 정부의 재정 운명 자체가 흔들립니다. 금리가 1%포인트만 상승해도 이자 부담은 수천억 달러 단위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대통령이든 국채 시장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순간 정책은 멈추고 권력은 약해집니다. 트럼프 역시 이 구조를 모를 리 없습니다. 작년 상반기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밀어붙이고 비트코인 이야기를 꺼내자 국채 금리는 즉각 반응했습니다. 시장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신호를 금리로 보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때 트럼프가 겁을 먹고 물러섰다고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금 시장에서는 다른 그림이 보였습니다. 금 가격이 동시에 강하게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한 안전자산 선호가 아니라 통화 질서에 대한 불신이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습니다. 트럼프는 이 흐름을 이용했습니다. 겉으로는 월가의 요구를 들어주는 듯 보이면서 실제로는 시간을 벌었습니다. 규제를 즉시 풀지 않고 시점을 미뤄두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 선택이 중요한 이유는 시장이 그 미래를 먼저 믿고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국채를 미리 사들이고 포지션을 쌓고 되돌릴 수 없는 상태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금융시장의 취약점입니다. 금 분석가의 관점에서 보면 이 시점에서 가장 수상한 변화는 금 가격에 대한 미국의 태도였습니다. 과거라면 중국이 금을 대규모로 매입할 경우 선물 시장을 통해 금 가격을 눌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금은 오히려 빠르게 상승했고 달러는 조용히 약해졌습니다. 이 조합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왜 미국은 금 상승을 방관했을까요? 답은 단순한 시세 문제가 아니라 전략 자산 교체에 있습니다. 금이 비싸질수록 금을 팔아 다른 자산으로 이동할 때 유리해집니다. 그리고 그 다른 자산이 무엇인지는 이미 여러 차례 힌트가 나왔습니다.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트럼프는 정말 물러난 것일까요? 아니면 상대가 눈치채지 못한 채 판을 다시 짜고 있었던 것일까요? 금 시장은 언제나 가장 먼저 진실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지금 금이 말해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이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오히려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금 시장을 분석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가격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금리가 움직이는 방향입니다. 특히 미국 국채 금리는 단순한 금융 지표가 아니라 미국이라는 국가의 숨통을 쥐고 있는 레버리지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왜 정치가 갑자기 방향을 바꾸는지, 왜 강경하던 정책이 하루아침에 멈추는지를 절대 설명할 수 없습니다. 미국 정부는 겉으로 보면 세계 최강의 권력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달러를 찍어내고 군대를 움직이고 법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회계적으로 보면 미국 정부 역시 돈을 빌려 쓰는 존재입니다. 그 빌림의 형태가 바로 국채입니다. 국채를 발행하고 시장이 그것을 사주어야만 정부는 지출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국채 가격과 금리가 서로 반대로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국채가 팔리면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는 올라갑니다. 그리고 금리가 오르면 미국의 이자 부담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미국은 이미 이자를 갚는 구조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국채 금리가 3%에서 5%로 오르면 단순히 2%포인트가 아니라 연간 수천억 달러의 추가 부담이 생깁니다.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다시 국채를 찍어야 하고 그렇게 되면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전쟁도 선거도 아닌 국채 금리의 급등입니다.
이 무기를 쥐고 있는 쪽이 어디일까요? 바로 월가입니다. 대형 은행과 금융기관들은 국채를 사줄 수도 있고 동시에 팔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팔기 시작하면 그것만으로도 정부의 강력한 경고가 됩니다. 당신의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 메시지는 성명서가 아니라 금리 차트로 전달됩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어느 대통령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작년 트럼프가 관세 전쟁과 비트코인 이야기를 꺼냈을 때 시장이 보낸 반응은 명확했습니다. 국채 금리가 빠르게 튀어 올랐습니다. 이는 단순한 시장 변동이 아니라 정치적 압박이었습니다. 이 순간 많은 사람들은 트럼프가 겁을 먹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금 시장에서는 이 장면을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금 가격이 동시에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국채 금리가 불안해질 때 금이 오르는 것은 시장이 이 시스템이 불안하다고 말하는 방식입니다. 즉, 트럼프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미국 재정 구조 전체에 대한 의심이 서서히 퍼지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습니다. 금은 언제나 가장 먼저 이런 균열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트럼프의 말이 아니라 채권과 금이 동시에 보내는 신호입니다. 국채 시장은 정치 권력을 압박했고 금 시장은 통화 질서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이 두 시장이 동시에 움직일 때 우리는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니라 구조적 전환의 초입에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전환의 방향은 아직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채 시장의 힘을 이해했다면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가야 합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월가는 어떻게 실제로 미국 행정부를 압박해 왔는가입니다. 답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방법은 단 하나, 채권을 파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효과는 상상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금융시장에서 채권은 단순한 투자 상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 신용에 대한 투표지와 같습니다. 대형 금융기관들이 동시에 국채를 내다 팔기 시작하면 시장은 즉각 반응합니다. 국채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는 급등합니다. 이 과정은 며칠이 아니라 몇 시간 안에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미국 정부는 계산기를 다시 두드려야 합니다. 이 금리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있는가? 여기서 중요한 점은 월가가 실제로 대규모 매도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팔 수 있다는 신호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인터뷰 한마디, 발언 한 줄, 보고서의 문장 하나가 국채 시장을 흔들 수 있습니다. 금융시장에서는 이것을 일종의 채권 작용단이라고 부릅니다. 조직적인 군대가 아니라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질 때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압박 구조입니다. 이 무기는 과거에도 반복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행정부가 금융 규제를 강화하려 할 때 대형 은행들의 표정이 굳어지고 동시에 국채 금리가 움직였습니다. 시장은 늘 이렇게 말해 왔습니다. 그 정책 마음에 들지 않는다. 정치적 논쟁이 아니라 금리라는 숫자로 말입니다. 이 신호 앞에서 많은 정부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국채 금리가 오르면 그 순간부터 모든 정책은 재정 문제로 귀결되기 때문입니다. 작년 트럼프 정부 역시 이 압박을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관세 전쟁, 탈세계화, 그리고 비트코인 비축이라는 발언들은 월가의 기존 수익 구조를 정면으로 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국채 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금리가 튀어오르고 언론은 재정 부담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장면을 보고 트럼프가 패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금 시장을 추적하던 분석가들은 이 시점에서 묘한 불일치를 느꼈습니다. 만약 트럼프가 완전히 밀려난 상황이었다면 금 가격은 단기 급등 후 다시 눌렸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금은 조정 없이 구조적으로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공포 반응이 아니라 장기적인 통화 질서 변화 가능성을 시장이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즉, 채권 시장은 트럼프를 압박했지만 금 시장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썸은 끝나지 않았다. 이것이 금이 보내던 메시지였습니다. 월가는 채권으로 권력을 행사했지만 동시에 그 행동 자체가 시스템의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은 언제나 그런 균열 위에서 가장 먼저 빛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지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트럼프가 왜 은행 규제를 풀어줬는가입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이것은 월가에 대한 명백한 양보처럼 보입니다. 특히 레버리지 규제, 그 중에서도 SLR 규제를 완화한 결정은 금융권에 엄청난 선물을 준 것처럼 해석되었습니다. 그러나 금 시장의 관점에서 보면 이 선택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SLR 규제란 간단히 말해 은행이 자산을 늘릴 때 반드시 보유해야 하는 자기 자본의 비율입니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은행은 공격적으로 국채를 사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이 비율을 낮추면 적은 자본으로도 훨씬 많은 국채를 매입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 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당장 규제를 풀지 않았습니다. 시행 시점을 미래로 미뤘습니다. 이 한 줄의 시간차가 금융시장을 움직였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미래를 선반영합니다. 은행들은 곧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고 믿고 그 전제 위에서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기 시작했습니다. 국채를 미리 사들이고 포지션을 쌓고 되돌리기 어려운 단계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 순간부터 상황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이제 국채를 대량으로 보유한 쪽은 정부가 아니라 월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트럼프의 계산이 드러납니다. 만약 이 시점에서 월가가 다시 국채를 팔아 금리를 끌어올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 트럼프는 규제 완화를 취소하거나 연기할 명분을 얻게 됩니다. 이미 규제 완화를 전제로 움직였던 금융사들은 곧바로 불법 또는 과도한 레버리지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손실이 아니라 법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즉, 트럼프는 규제를 선물이 아니라 목줄로 사용한 셈입니다. 금 시장에서 보면 이 구조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국채 시장의 주도권이 서서히 이동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월가가 국채를 팔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정부를 압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반대로 월가가 이미 너무 많은 국채를 들고 있어서 쉽게 팔 수 없는 상황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힘의 균형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과정에서 금 가격이 다시 주목받습니다. 국채를 대량으로 떠안은 금융 시스템은 금리 변동에 더욱 취약해집니다. 작은 금리 변화에도 손익이 크게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시장 참가자들이 자연스럽게 해지 자산, 즉 금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금은 단기 이슈가 아니라 구조적 수요를 받기 시작합니다. 트럼프의 규제 완화는 월가를 풀어준 것이 아니라 국채 시장 안에 묶어둔 전략적 포위였습니다. 그리고 금은 이 포위망이 완성되고 있음을 가장 먼저 가격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채권과 규제만으로는 판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트럼프가 준비해 온 진짜 카드는 법과 사법 리스크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이 부분을 간과하지만 금 시장을 오래 지켜본 입장에서 보면 정치 권력과 금융 권력이 충돌할 때 마지막에 등장하는 수단은 언제나 법입니다. 그리고 이번 국면에서 트럼프는 이 카드를 아주 치밀하게 준비해 왔습니다. 겉으로 보면 연준과 월가는 중립적인 기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수십 년간 미국 정치의 중심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특히 연준 의장과 대형 은행시, 이 5들은 공식 직함 이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과거 대통령 재임 시절 이들이 자신에게 어떤 방식으로 압박을 가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단순한 발언이나 정책이 아니라 책임을 묻는 구조를 선택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연준의 재정 운영 문제입니다. 연준이 거대한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외부의 감시를 거의 받지 않는 구조는 오래전부터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트럼프는 이 지점을 정면으로 건드렸습니다. 단순한 정치적 비난이 아니라 회계와 법률의 문제로 끌고 간 것입니다. 이 신호는 매우 강력합니다. 금융 권력도 예외는 없다는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장면은 대형 은행과의 충돌입니다. 과거 선거 이후 개인과 법인 계좌가
동결되었던 사건은 트럼프에게 단순한 금융 조치가 아니라 정치적 공격으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권력을 잡은 뒤 그는 이 문제를 개인적 감정이 아니라 법적 책임의 문제로 전환시켰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월가가 더 이상 정치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선언입니다. 금 시장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법적 긴장은 단기 뉴스가 아닙니다. 금융 시스템 전체의 불확실성을 구조적으로 높이는 요인입니다. 중앙은행과 대형 금융기관이 정치적, 법적 리스크에 노출되면 시장은 자연스럽게 최종 안전 자산을 찾게 됩니다. 바로 금입니다. 금은 누구의 책임도 아니고 누구의 채무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에서 금 가격의 움직임은 다시 한번 의미를 갖습니다. 단순히 인플레이션이나 지정학적 불안 때문이 아니라 권력 구조 자체가 흔들릴 때 나타나는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채권 시장이 정책을 압박하고 규제가 포지션을 묶고 법이 심리적 공포를 자극하는 이 삼중 구조 속에서 금은 점점 더 중앙으로 이동합니다. 트럼프의 법적 카드는 상대를 당장 쓰러뜨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목적은 금융 권력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예전처럼 넘어가지 않는다. 이 신호가 시장에 전달되는 순간 금은 다시 한번 말없이 답합니다. 권력의 충돌이 깊어질수록 금의 존재감은 더 커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퍼즐의 중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채권, 규제, 법적 압박이 모두 준비된 뒤에야 비로소 드러나는 트럼프의 실질적 목표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경기 부양도, 단기 정치쇼도 아닙니다. 핵심은 대규모 국채 발행을 가능하게 만드는 환경 조성과 그 다음 단계에 놓인 자산 구조의 전환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규제 완화는 월가를 풀어준 것이 아니라 국채 시장에 묶어두는 장치였습니다. 이 장치가 작동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미국 정부는 금리 폭등의 공포 없이 국채를 찍을 수 있게 됩니다. 시장이 사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금 시장 분석가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단순한 재정 정책이 아니라 통화 질서에 대한 공격적 포지셔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하나 더 등장합니다.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겉으로는 민간의 디지털 화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단기 국채를 담보로 성장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발행 행량이 늘어날수록 그 이면에서는 국채 수요가 함께 늘어납니다. 즉, 전통 금융과 디지털 금융이 동시에 국채를 떠받치는 구조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 조합이 완성되면 미국은 단기간에 수조 달러 규모의 국채를 소화할 수 있는 기반을 얻게 됩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렇게 발행된 국채는 언젠가 회계적으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트럼프가 다시 꺼내들 카드가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그는 과거부터 금보다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언급해왔습니다. 금은 이미 크고 성숙한 시장이지만 비트코인은 아직 성장 단계에 있다는 판단입니다. 금 시장에서 오래 일한 사람일수록 이 논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미 많이 오른 자산보다 아직 저평가되었다고 믿는 자산을 선호하는 것이 권력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금을 팔아 비트코인을 산다는 발상이 등장합니다. 금 가격이 높을수록 이 전략은 유리해집니다. 같은 양의 금을 팔아 더 많은 비트코인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의 금 가격 상승은 단순한 시장 현상이 아니라 전략적 전환을 가능하게 만드는 환경 조성으로 읽힙니다. 금이 비싸질수록 금을 보유한 쪽은 선택지가 많아집니다. 금 시장은 이 흐름을 이미 가격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단기 급등이 아니라 조정을 거치면서도 중심을 높여가는 움직임입니다. 이는 공포보다는 준비에 가까운 신호입니다. 시장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국채 발행이 늘어나고 통화량이 확대되는 국면에서 최종적으로 신뢰를 시험받는 것은 자산의 성격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는 하나의 결론에 도달합니다. 트럼프의 전략은 돈을 찍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그 돈이 어떤 자산으로 전환될 것인가까지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산의 한쪽 끝에는 여전히 금이 서 있고
다른 한쪽에는 비트코인이 놓여 있습니다. 이 두 자산의 관계가 바뀌는 순간 세계 금융질서 역시 함께 흔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시선을 미국 밖으로 돌려야 합니다. 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언제나 국경을 내넘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최근 몇 년간 가장 집요하게 금을 사들이고 있는 주체는 분명합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이 움직임을 단순한 안전자산 확보나 달러 회피로만 해석하면 이 판의 절반밖에 보지 못한 셈입니다. 중국의 금 매입은 규모와 속도 면에서 과거와 다릅니다. 중앙은행 차원의 매입뿐 아니라 상하이를 중심으로 한 현물 시장에서의 흡수력이 눈에 띄게 커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포트폴리오 조정이 아니라 통화 패권을 염두에 둔 장기 전략임을 암시합니다. 금은 여전히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최종 담보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지점에서 미국의 태도입니다. 과거라면 중국이 이렇게 금을 사들일 때 미국은 선물 시장을 통해 금 가격을 눌러왔습니다. 종이금을 대량으로 풀어 가격을 안정시키는 방식입니다. 달러 가치에 대한 불필요한 의심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억제력이 분명히 약해졌습니다. 금은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침묵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미국이 금 가격 상승을 용인하거나 최소한 적극적으로 막지 않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금 분석가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중국을 더 깊이 금으로 유도하는 전략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금 가격이 오를수록 중국이 보유한 금의 장부 가치는 커집니다. 겉으로 보면 중국에 유리한 상황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금이 지나치게 고평가된 상태가 되면 언젠가는 검증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 금이 실제로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역사적으로 기축통화가 바뀌는 국면에서 항상 등장했던 장면입니다. 장부가 아니라 실물, 기록이 아니라 금고를 요구하는 순간 말입니다. 만약 이 질문이 국제 무대에서 제기된다면 상황은 급변합니다. 미국은 공식적으로 막대한 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해왔습니다. 중국 역시 자신감을 보이며 금 보유를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금의 위치와 소유 구조가 명확히 드러나는 순간 시장의 신뢰는 한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산평가 문제가 아니라 통화 신뢰의 문제입니다. 이런 국면에서 금 가격의 상승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양측 모두에게 압박을 가하는 변수입니다. 미국에게는 금을 팔아 다른 전략 자산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중국에게는 더 많은 금을 쌓도록 유혹합니다. 누가 더 오래 버틸 수 있는가, 누가 먼저 행동을 드러내는가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금 상승은 단순한 상승장이 아닙니다. 상대를 시험하는 가격입니다. 중국은 금을 통해 패권을 준비하고 있고 미국은 그 움직임을 지켜보며 다음 수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긴장 위에서 금은 다시 한번 증명합니다. 금은 결코 중립적인 자산이 아니며 언제나 권력의 경계선에서 가장 먼저 움직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이 긴 흐름의 끝자락에 도달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조각들은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됩니다. 과연 이 게임의 결말은 어디로 향하는가입니다. 금 시장에서 보면 이 질문의 답은 이미 역사 속에 여러 번 등장했습니다. 기축통화는 언제나 정치가 아니라 신뢰의 붕괴에서 무너졌고 그 신뢰의 중심에는 늘 금이 있었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2차 세계대전 이후 달러가 기축통화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합니다. 세계의 금이 미국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부가 아니라 실제 금괴 금이 있다는 사실이 달러를 금과 같은 지위로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달러는 금과의 연결을 끊었고 신뢰는 점점 믿음에 가까운 형태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 시스템은 급격히 불안해집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장면은 과거의 반복일 수 있습니다. 언젠가 국제사회에서 다시 이런 질문이 등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당신들은 말한 만큼의 금을 정말로 가지고 있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통화 패권을 뒤흔드는 폭발력을 지닌 질문입니다.
만약 이 검증이 현실화된다면 어느 쪽이든 선택을 해야 합니다. 금고를 열거나 아니면 열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금고를 열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선택은 역사적으로 한 번 있었습니다. 금태환을 중단하고 통화의 책임을 거부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단기적으로는 충격을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질서를 강제로 만들어냅니다. 시장은 혼란에 빠지지만 동시에 기존의 약속에서 벗어난 새로운 규칙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금 시장은 이 전환의 순간마다 가장 격렬하게 반응해 왔습니다. 이 국면에서 금의 역할은 분명합니다. 금은 통화가 무너질 때 그 자리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대신 무엇이 무너졌는지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울이 됩니다. 금 가격이 급등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특정 통화나 제도보다 금을 더 신뢰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신뢰의 이동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지금의 금 상승은 단기 위기 대응이 아니라 장기적 질서 변화에 대한 대비로 읽힙니다. 채권, 규제, 법, 디지털 자산, 그리고 국가 간의 금 경쟁까지 이 모든 요소가 한 방향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바로 신뢰의 재편입니다. 누가 더 많은 금을 가졌는가보다 중요한 것은 누가 이 변화의 타이밍을 주도하는가입니다. 결국 금 시장은 말없이 경고합니다. 이 시스템은 영원하지 않으며 변화는 점진적으로 오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현실이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금을 분석하는 일은 단순히 가격을 예측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가오는 질서의 균열을 읽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금은 분명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경계선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